오스만 제국의 예니체리는 15에서 16세기의 가장 용맹한 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예니체리는 술탄의 정예 부대로서 전장에서 군사적 역량, 용맹함, 화승총 사격 실력으로 유명했으며 술탄의 궁정 내부에서는 충성스러운 경호원 역할을 하면서 술탄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니체리가 어떻게 오스만 제국 술탄의 정예 부대로 거듭났고 그들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니체리가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을까요? 오스만 제국이 소아시아 북서쪽 산간 지역의 작은 공국에서 15세기 제국으로 영토를 확장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군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술탄인 오르한과 무라드 1세는 군대를 개편했는데요. 군사개혁안에 따라서 전통적인 지방의 무사계급들은 술탄을 지지하겠다고 맹세했고 전쟁 시 지방 총독에 의해 양성된 지방군대로 구성된 부대 그리고 술탄이 활용할 수 있는 상비군 역할을 하는 이른바 포르테의 노예로 나뉘어졌습니다. 무라드 1세 통치 기간부터 예니체리의 신병 대부분은 소위 소년징병 시스템으로 불리우는 대부시름의 시스템을 통해 양성되었는데요. 이는 기독교 청년들을 1년 혹은 5년마다 체계적으로 징집해 무슬림으로 개종하고 군인으로서 훈련시키는 강제징집 형태였습니다. 역사가들은 매년 적게는 1000에서 많게는 12,000명의 소년이 징집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신병들은 대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소위 가스라이팅하기 쉬운 8에서 12세 사이였습니다. 기독교도가 대부분인 발칸반도 입장에서 악명 높은 소년징병은 오스만 제국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억압의 상징이었지만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 이 관행은 제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특수부대 예니체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이었습니다. 예니체리라는 용어는 새로운 군인을 의미하며 오스만 제국 상비군의 중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임무들을 수행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인데요. 처음에 이들은 경호원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더 많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초기에 예니체리는 제국의 수많은 정복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비무슬림 전쟁 포로들로 이루어졌지만 오스만 제국 군대가 커지면서 전쟁 포로만으로는 예니체리 병력 수급이 부족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무라드 1세 치하의 소년 징병이 도입되어서 1475년까지 약 6,000명가량을 모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니체리 후보생은 오스만 제국의 특수부대로서 혹독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특수훈련 캠프인 아치메이 오차기에 배정됐고 그곳에서 술탄에 대한 규율과 복종심으로 무장했는데요. 그들은 폐쇄적이고 엘리트 의식이 강했고 이 과정에서 단결력과 전우애가 강화되었습니다. 예니체리는 주로 콘스탄티노플에서 떨어진 교회의 한적한 막사에서 살았으며 법적으로 결혼이나 개인적인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팽창하면서 영토를 관리하고 수많은 전쟁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군인들을 모집했습니다. 무라드 1세 휘하의 병력은 2,000명에서 1708년에는 53,000명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군대의 규모가 커지면서 예니체리의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예니체리는 술탄에 종속된 노예 신분이었지만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숙식을 제공받았고 세금이 면제되었으며 정기적인 급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대체적으로 면책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직 그들의 상관만이 그들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예니체리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그들은 술탄을 경호하기도 하고 국경 요새를 수비하고 선박에서 전투를 벌였으며 때로는 이스탄불에서 경찰과 소방 임무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핵심 임무는 언제나 전투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니체리의 사령관인 아가는 3개의 부대를 통제했는데 술탄의 경호 임무를 맡는 연대 국경의 방어를 임무를 제공한 경비병 연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부대였습니다. 연대는 전술적으로 독립적인 오르타라고 알려진 196개 중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들은 보통 각각 50에서 1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르타의 남자들이 막사를 공유하며 동거동락했기에 예니체리들이 사는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예니체리는 그들의 사회를 난로라고 불렀는데 이는 군단의 부족 전통과 가족 집단으로서의 자기인식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이 용어는 또한 주방 직원이나 술탄의 왕실 사냥꾼의 직위를 기반으로 한 계급 명칭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리의 대장은 수프마스터를 의미하는 초르바시라고 불렸습니다. 적절하게도 예니체리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요리 냄비인 카잔이었습니다. 그 기능은 유럽 군대의 기준과 유사했습니다. 카잔은 집합 장소였으며 이곳은 예니체리가 술탄에게 충성을 맹세한 장소였는데 냄비를 뒤집는 것은 반란의 표시였고 가마솥을 잃는 것은 엄청난 치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제 훈련은 대형 전투와 무기 사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나 그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총기 훈련 방식이 돋보였습니다. 초기에 그들은 숙련된 보병 궁수였으며 오랫동안 활을 고수했지만 15세기부터 전쟁 중에 화기류의 효능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예니체리들이 머스켓총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사격술에 대한 명성이 높아서 당시 오스만 제국을 방문한 유럽 여행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니체리 사수들의 사격 정확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니체리가 처음으로 화기류를 활용한 전투는 1444년 바르나 전투에서였는데 여기서 유럽 연합군은 화기류로 무장한 예니체리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술탄은 예니체리의 총기 사용을 장려했고 술레이만 대제 치하에서는 적어도 예니체리의 절반이 총기로 무장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역사 전문가인 질 베인슈타인에 따르면 총기 활용은 예니체리가 제국 엘리트로 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술탄은 강력한 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충성스러운 예니체리에게만 머스켓 총을 사용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말은 총기 사용 권한은 술탄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인된 무력 행사권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예니체리들은 근접전에서도 숙련된 전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무기 활용은 도끼와 검에서부터 유명한 야타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예니체리들은 유럽의 장창부대와 포병대처럼 밀착된 형태로 싸우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고, 화기 사용 및 각계 전투 전술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오스만 군대의 정예 요원으로서 제국의 모든 주요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최초의 교전에는 1361년 에디르네 정복과 1389년 코냐 정복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1453년 콘스탄티노플 정복과 1529년 1683년 비엔나 포위 공격입니다. 또한 공성전은 예니체리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예니체리 군단에는 포격을 능숙하게 준비하는 명사수, 공병, 폭발물 전문가와 같은 전문가가 포함되었으며, 세르덴게치티로 알려진 약 100명의 자원봉사자 파견대가 적진을 무너뜨리거나 방어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돌진했습니다. 수비군이 약해지거나 성벽이 무너지면 이때 최후의 일격으로 예니체리가 대규모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예니체리의 전술과 전투 방법은 아직도 명확하게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니체리들이 그들의 전술을 비밀로 유지하고 거의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전의 키즐바시 컨텐츠에서 언급한 것처럼 1500년에서 1700년대는 화기류 도입으로 인한 전장 환경이 변화하는 시기였고, 유럽 열강과 인접해서 그들과 싸운 오스만 제국 군대 또한 화기류 도입 이후 전장 환경에 적응했고 신식 전술을 채택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한 가지 예가 카운터마치로 대표되는 대형을 이루는 사격 전술입니다. 전쟁사 연구자 가보 아가스턴에 따르면 예니체리는 1526년 헝가리를 상대로 승리한 모아치 전투에서 일종의 대형 사격 전술을 활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니체리는 대개 술탄 옆에 머물며 종종 전선의 중앙을 형성는데, 이는 오스만 제국의 표준 전투 대형이라고 부르는 타부르 생기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대형은 1448년 초 오스만 제국이 제2차 코소보 전투에서 효과를 발휘했는데, 이 대형을 통해서 요한 후냐디가 이끄는 헝가리 군대를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타부르 생기는 아마도 보헤미안과 헝가리 마차 요새 전술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차이점이라면 장창과 넓은 방패로 무장한 남자들이 방어를 지원했던 유명한 보헤미아 후스 마차 방어진보다는 대포와 고병 화력에 더 크게 의존했다고 합니다. 전투 현장에서뿐 아니라 오스만 제국 궁정 내부에서도 예니체리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역사가 버지니아 엑산에 따르면 콘스탄티노플에서 예니체리 선발 인원 상위 5에서 7%로 선발된 이들이 부르사, 에디르네, 콘스탄티노플, 갈라타에 있는 궁중 학교로 보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 학교에서 선별된 교육을 통해 그들은 오스만 제국 고위 관료로 근무할 수도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는 소콜루 메흐메드 파샤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이보 안드리치의 들이나 강의 다리에서도 언급된 그는 보스니아 지역의 세르비아 정교도 가정에 태어났지만 데부시르메를 통해 강제로 끌려가 무슬림으로 교육받지만, 그는 술레이만 대제의 신뢰를 얻어 1565년 오스만 제국의 재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16세기 말엽이 되면서 오스만 제국은 구조적인 문제로 점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스페인과의 전쟁 패배 이후 술탄의 힘과 권위는 줄어들게 되고 제국 내부의 재정적 어려움은 커졌습니다. 지방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지키는 병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앙상비군을 더욱 확충해야 했는데요. 그 결과 17세기 전반에는 중앙상비군 수가 약 2만 명에서 거의 2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러한 규모의 상비군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년징병 관행으로는 더 이상 충분한 병력을 수혈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예니체리의 자식들 그리고 무슬림 지원자들이 추가적으로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으로 선발된 예니체리들은 전통적인 재교육과 세뇌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사기의 약화 더 나아가 사기 저하 및 느슨한 규율로 인한 시스템적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1582년부터 예니체리는 암암리의 개인 사업을 운영했으며 혼인을 하기도 했고 결혼한 경우 막사 밖에서도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선발된 예니체리 부대는 초창기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한 예니체리 정예 부대와는 완전 다른 형태를 띠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특권과 더 나은 급여를 요구했고 모든 형태의 개혁에 반대했습니다. 예니체리 계급의 권력 추구와 변화에 대한 거부가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부패로 이어졌고, 이는 오스만 제국 내부 분열과 사회 불안정 그로 인한 제국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1622년 오스만 2세가 예니체리의 권력을 제한하려 했을 때 궁궐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예니체리는 그를 교수형에 처해 죽였습니다. 1648년 메흐메드 4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더 많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메흐메드는 결국 상황을 통제했지만 술탄과 예니체리 사이에 엎치락 뒤치락하는 경쟁 구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예니체리로 인한 혼란은 마흐무드 2세가 술탄의 자리에 올랐을 때 드디어 종결이 되었는데요. 마흐무드 2세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통해 예니체리의 막사를 포위하고 그들을 무력화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약 1만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1826년 6월 17일 상서로운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예니체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근대 시기 이슬람 세계의 열강으로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명성이 높았던 오스만 제국의 특수부대 예니체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초기 예니체리는 기독교 피지배 민족에서 강제적으로 징집된 아웃사이더였지만 오스만 제국이 커짐에 따라서 그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강화했고 술탄 궁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이더로 탈바꿈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하기도 한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